우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4천만 원 이상의 차를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은요 탈락이에요. 저기 지방에 있는 콘도 회원권 하나 샀어요. 이 사람 월 소득이 1,000만 원 있는 걸로 탈락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거 받잖아요. 교통사고 보기엔 5천이 들어왔네. 얘는 5천짜리 소득을 가진 사람 탈락. 그런 게 있었네.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때 조심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잘못된 투자와 사기, 감당하기 어려운 빚 문제로 노후 자산이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연금 전문가 이영주 대표님, 그리고 채무 파산 전문가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노후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 파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청년 파산이면 청년들을 겨냥한 책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회생 파산 1,000명 넘게 상담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떻게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있고요. 회생 파산 되게 좋은 거고 권할 만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노후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인데 젊은 분들뿐이 아니라 좀 네. 노후 분들까지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군요. 네, 많이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꼭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각종 노후 복지 제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러면 문제는 생활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데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걸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게 그 상가라든가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재산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1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억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얼마다. 그러면 곱하기 뭐 일정한 비율 해가지고 소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나 뭐 부동산, 주택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실 때 우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단 고가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사실 4천만 원 이상이 요즘 고가는 아니야, 이제. 왜냐면 이제 소나타도 4천만 원 넘어가니까. 기초연금은요, 4천만 원 이상의 차를 갖고 있으면, 차도 3,9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으면, 3,900만 원을 소득을 평가해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적당하게 상식적인 수준을 평가를 해줘요. 근데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냐,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아 진짜요? 월 4천만 원. 월 4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탈락인 거야.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받는 기준이 월로 한 400만 원 정도 이내여야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월로 4천만 원이니까 탈락인 겁니다. 이게 자동차가 그렇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회원권. 골프장이나 뭐 골프장 회원권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되지도 않지 사실. 그정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골프장 회원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억울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냐? 한 10년, 20년 전에 내가 노후를 좀 행복하게 보내려고 여유 있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서울에서만 경기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저기 지방에 가서 좀 이렇게 콘도 같은 데 가서 한번 좀 1박 2일 쉬다 와야 되겠다. 근데 콘도를 뭐 내가 아예 살 수 있는 그 여력은 없고 그때 막 콘도 회원권 팔았잖아요. 네, 한창만. 비싼 것도 아니야. 한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저기 지방에 있는 콘도 회원권 하나 샀어요. 그리고 1년에 며칠 정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샀어. 근데 지금 사실 그 콘도 어떻게 돼 있냐?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콘도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고 그쵸? 막 가봐야 다 뭐 쓸 것도 없고 이런 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콘도 회원권 1,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 사람 월 소득이 1,000만 원 있는 걸로. 탈락. 문제가 있네요, 좀 제도가.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기초연금 받고 싶으면 어설프게 부자 흉내 내지 마라. 그냥 나는 그냥 없는 대로 살아야지. 자꾸 무슨 뭐 내가 뭘 좀 해보겠다라고 회원권 사시는 순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1,000만 원 회원권 있는 것 때문에 1,000만 원 소득이 되고, 그럼 그거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리죠. 안 팔려. 사는 사람이 없어. 아예 거의 무료로도 안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비싸요. 회원권 가지고 가면. 뭐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괜히 가지고 계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상가, 부동산 이런 것들도 특히 이렇게 막 돈 안 되는 건 가지고 계셔봐야 결국 의미가 없다.
그걸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기초연금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초연금은 깨끗하게 욕심 부리지 그러니까 않고 어설픈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어설픈 투자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거 받잖아요. 네. 근데 형사합의금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향후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장애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뭐 합의금으로 뭐 한 5천 받았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5천이 돼요. 그러네. 근데 이건 실제로 앞으로 내 병원비로 들어가기로 된 거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5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동사무소에 보기엔 5천이 들어왔네. 얘는 5천짜리 소득을 가진 사람 탈락. 그런 게 있었네. 네,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합의서를 쓸 때 좀 명확하게 써야 돼요. 이게 투자 수익이나 아니면 어떤 수익이 아니라 향후 치료비라는 거를 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뭐 간병비, 향후 치료비, 뭐 아니면은 장애에 대한 보상금, 뭐 이런 거라는 걸 명시를 해 놓으면 기초연금 떨어뜨린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 향후 치료비인데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게 형사합의금이에요. 이게 민사는 그게 말이 되는데, 형사합의금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쳤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으로 뭐 1억, 2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그냥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돈이 갑자기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국가에선 보고 어이 월에 1억을 버시는 분이었어요. 탈락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성격이 애매해요.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사실 주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그 명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때 이거 역시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 수익이나 소득이 아니라 위로금 내지는 향후치료비 라고 달라고 하면 남겨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좀 비벼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진짜로 2억, 3억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진짜로 좀 어렵다. 그렇군요. 요즘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체방 보면 이런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확정 고수익 투자처. 네. 연금을 2배로 불려드립니다. 이런 광고 문구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요즘에 그런 리딩방 사기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도 오늘 한 3개 정도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럼요. 다 있죠. 네. 봤죠.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다 들어가 보거든요. 일단. 정말요? 네,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를 제가 알아야 이것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라고 하면 예전 주식 리딩방 사기랑 좀 달라요. 예전에는 주식 리딩방 사기라고 하면 어떤 주식이 오를 주식인지를 찍어주고 돈을 받는 사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좀 최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신 예 하나 들어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주 대표가 직접 추천하는 주식방. 뭔가 믿음이 가네요. 그럼요. 그 옛날에 있었어요. 연금 박사 해가지고 저를 사칭한 그 뭐 리딩방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진짜로 이런 리딩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로 대표님이 강의를 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강의를 쭉 하고 강의 끝부분에 자, 제가 같이 열심히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단톡방을 단체 텔레그램방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실제로 영상이 그리고 매일 올라오고요. 그걸 보다 보면 공부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틀어요. 그래놓고 뒤에 초에서 15초 정도만 AI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 박사님께서 하시는 진짜 강의라는 거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놓고 뒤에 이제 10초, 15초가 있으니까 나도 텔레그램방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주식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하나씩만 추천해줘요. 매일매일 대신에 뭐 출석 도장을 찍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가 없이 좋은 주식을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주식 추천해주는 대로 공부도 하고 해보면 또 오르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좋은 장에. 그래서 올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30일 중에 25일 이상 출석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고 여기에서 참여를 하시려면 구자 하나당 2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25일을 출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제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괜찮구나, 참여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는데 막 난리가 납니다. 저한테 막 개인톡이 와요. 저 24일밖에 참여 안 했는데 거기 연금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문자들이 막 옵니다.
이 25일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생긴 기준일까요? 왜 하필이면 24일도 아니고 26일도 아니고 25일일까요? 내가 25일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방에 300명이 들어있는데 299명은 가짜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3일 출석했다. 그럼 23일 이상이라고 그랬을 거고요. 내가 11일 출석했으면 10일 이상이라고 했을 겁니다. 표적이 돼 있는 거군요. 꼭 알아두실게. 주식 리딩방 이런 데 들어가시면 막 200명 방, 300명 방, 1000명 방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들어가면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얘기해요.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신 분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기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올리면 바로 차단은 당하는데 이 방의 대부분이 나를 제외한 대부분이 한 편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방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를 알려줘요. 이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번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 입금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신 입금을 한 번에 하면 우리가 세력이라는 걸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5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계좌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입금을 하면 하는 대로 거기 이제 돈이 올라갑니다. 돈이 올라가고 그럼 2억이 올라갔겠죠. 그럼 수익률이 막 시작되는 거야. 세력으로. 2억이 2억 3천, 2억 5천, 막 일주일 만에 2억 7천. 한 달 있으면 4억이 됩니다. 그리고 인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수익이 나면 인출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출 신청을 해보는데 지금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데 얼마 인출하시겠어요? 2억 인출하시겠어요? 더 하고 싶을 정도인데 한 100만 원 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 인출 신청을 하면 한 3일 있다가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 돈이 5억이 됐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차 갑니다. 이번엔 더블 프로젝트입니다. 멋지다. 4억을 하면 2배의 수익률을 드립니다. 정말 공들여서 사기를 치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말을 잘 따라가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 1등에서 10등만 선정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더블 기회를 갑시다. 그리고 이제 4억을 들어가.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지금 상담했던 얘기 그대로 해드린 건데 12억, 15억 날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2차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젠 10억 됐어요. 제가 입금한 돈은 5억, 여기는 10억. 10억이 됐을 때 이제 출금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전세도 해야 되고 뭐 애도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 2억 정도 출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돈을 너무 많이 버셔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주식 버셨으니까 금융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로 33% 내셔야 됩니다. 5억을 찾는데 33%뭐 1억 5천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면 뭐가 뭐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주식 예탁결제원에서 뭐가 걸려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려면 어느 계좌로 돈을 이동해야 되고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달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 사기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언제 깨달음을 얻을까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시점은 다 똑같습니다. 날리고 나서. 날리고 났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내 돈이 다 떨어졌든 빚으로 낼 것까지 다 빚을 냈는데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든 어쨌든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넣는 그 순간 토지가 생기고 그때 이게 사기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머나 어떡하죠. 다 날리고 난 뒤에 깨닫는 거네요. 그렇죠. 있는 돈만 날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빚쟁이가 됩니다. 거의 100%. 왜냐면 아깝거든요. 이 빚을 나는 지금 5%면 빌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달 만에 2배가 됐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주식 리딩방에 되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경로는 똑같아요. 뭐냐? 굉장히 어떤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사이트에 돈을 넣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빼가려고 할 때 세금이다 보증금이다 명목으로 또 돈을 요구하는 거.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저도 많이 했거든요. 뭐 확정 고수익 투자처. 특히 요즘에 이제 전문가 얼굴이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누가 추천하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 자체 일단 불법인 건 확실하고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다 불법이죠. 리딩방이라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가깝고 이게 지금 다 불법인데 이걸 넘어서 자기들의 사이트,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사이트 혹은 뭐 해외 사이트 이런 데에 어떤 돈을 넣으라고 하면 이미 그건 사기다. 100% 사기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돈이 있는 만큼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로 당해도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2,000만 원 당하지만 10억 있는 사람은 20억까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후에 사기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자꾸 목돈 갖고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연금으로 바꿔라. 10억 갖고 있으면 10억 날린다. 내가 한 달에 월 연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사기 당해봐야 500만 원밖에 못 당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깨달아. 그러면 만약 거기서 이제 뭐 또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없고 다음 달에 연금 500만 원 나오는데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그좀 거기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리딩방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면서 뭔가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봐야지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일 주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찍는 거예요. 사실 걔도 찍고 나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신이거나 두 번째 사기꾼이거나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제가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사실 주식 뭐 할지 모른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만 가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굳이 누구한테 리딩을 당하고 뭐 물어봐야 한들 더 좋은 게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기꾼들의 스크립트를 짜는 능력은 대단해. 아니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저는 정말 제가 변호사 10몇 년 넘게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 아는 게 아마추어는 절대로 프로를 이길 수 없어요. 정말 무슨 뭐 좋은데 법대를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보다 가장 공부 못했던 변호사가 실제로 일해보면 변호사로서 더 훨씬 낫거든요. 물론 그건 제3자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에 무게감을 이기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기치는 애들은 사기의 프로예요. 이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의뢰인들 중에 경찰 분도 있고요. 현직 검사님도 있고 당연히 변호사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사기 같은 거에 너무 익숙한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이 당합니다. 사기꾼들 중에서 자기가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하수예요. 진짜 사기꾼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말을 믿어요. 자기 말을 자기가 굉장히 속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믿으니까 상대를 완전히 믿게끔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이게 첫 질문 하나 드렸는데 네. 얼마나 심각하면 거의 5분 이상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사기 사례가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식 리딩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요즘에 주식 시장이 좋다 그러면서 예적금에 있는 걸 다 끌어 모아서 주식에 올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건 사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증권 거래 아닙니까? 네. 사실 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뭐 주식도 오르고 있고 옆에도 누가 돈 번다고 하고 있고 뭐 누구 10배 올랐다 이러니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구별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정말 좋은지를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부모가 돈을 밀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투자를 그래서 엄마가 이제 1억을 딱 했어. 근데 딱 1억 투자하고 나서 맨날 물어보는 거야. 하루마다 매일같이 야 너 사업 잘 되냐?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또 안 되니? 너 뭐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돈 다 빼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맨날 뭐 돈 달라고 하고 매일같이 물어봐. 그럼 사업하는 자식 입장에서 어떻겠어? 짜증나지. 아니 엄마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한 1년 못해도 한 2, 3년은 그냥 믿고 기다려줘야지. 맨날 무슨 뭐 매일같이 뭐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뭐 돈 뺀다 뭐 겁주고 이러면 내가 차라리 엄마 돈 안 쓰는 게 낫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 회사가 주식을 뭐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없고 옛날엔 그랬거든. 정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괜찮을 것이다. 뭐 HBM 뭐 이런 것들 개발하면서 SK 하이닉스 이런 거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미 그런 건 사라졌어. 사라졌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 언제 떨어지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장 큰 사례가 엊그제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2X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은 회사의 기업 가치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 주식입니다. 그럼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사실 막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뭐 2%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4% 그 이상 올라가는 거죠. 더블로 지렛대 효과를 내는 거고 인버스는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이고 뭐 인버스 2X는 3X는 2배, 3배로 버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건 관심 없어. 그 회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이미 끝났어. 이제 관계 없어. 어차피 왜냐면 그 회사가 망해도 돈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정말 어려워져가지고 주가가 예를 들면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따블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자 시장을 넘어서 도박 시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관심도 없고 맨날 뭐 하고 있냐면 매일 찍게 하고 있는 거야.
매분 매초 오를까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안 좋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여기도 나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가지고 뭐 한 2배 벌었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딱 물어봐. 야, 너 얼마 땄냐? 뭐 100만 원 잃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땄다 잃었다.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도박의 끝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도박의 끝은 누가 돈 버는지 아세요? 도박장만 벌어요. 결국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요. 증권사가 도박을 하는 개인들은 다 날리고 결국 도박장 주인만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인버스 2X 이런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 누가 만들었는지 다 금융회사들이 만들었어요. 그 왜 만들었겠어요? 도박으로 만들어야 금융회사가 최고의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연끌에서 뛰어든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하나야. 여기서 들어오면 100명 중에 99명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되게 재밌는 통계 하나 있잖아요. 20대가 제일 주식을 잘할 것 같은데 20대 남성이 주식 그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60대 이상의 여성. 그 이유가 60대 이상의 여성은 사고 파는 걸 자주 하지 않아요. 그냥 블루칩을 사서 계속 합니다. 20대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인버스. 아까 말씀하신 인버스 2X, 3X. 그러니까 도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따지만 또 많이 잃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을 내보면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벌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할 때 다 됐는데 무슨 내 개발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 그냥 한 번에 다 받을까 아니면 나눠서 받을까 이게 또 고민이거든요. 네. 우리 지금 젊으신 분들은 사실 그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거 왜냐면 그쪽에 이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SNS라든가 이런 것에 빠져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거 활발하게 안 해요. SNS 잘 안 써.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아무리 사기가 활발히 쳐도 내가 인스타를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 사기 안 당하냐? 그렇지 않아. 옆집이 누가 했대더라. 요즘 그쵸? 이런 거 있고요. 또 요즘 또 이상한 정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현혹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후 준비에서 현혹되시는 가짜 뉴스가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는 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뭐 지금 이제 기금 여러 가지 수익이 나가지고 고갈 시점이 연장은 되고 있으나 뭐 작년까지만 해도 2055년,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무슨 얘기하냐면 야 기금 고갈된다더라. 그러니까 뭐 빨리 받아라. 국민연금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2060년, 2070년 이후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금을 내가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더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5, 60대가 돌아가신 이후 일이에요. 그죠?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드려. 진짜 후세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면 국민연금을 포기하십시오. 그냥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고 국민연금을 덜 받으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덜 받으신 국민연금이 많이 쌓여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게 된다. 그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후를 제대로 좀 준비하시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상한 오해는 안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실 여러분 세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국민연금공단 다녀왔습니다. 이사장님 하고 면담을 했어요. 해가지고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판단해 보건데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100년이 넘어간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발표되는 자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예측할 때 어쨌든 발표한 자료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봐도 한 2100년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70년, 80년만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구 구조가 안정이 돼요.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가지고 기금 고갈 얘기하면서 하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뉴스다. 그 다음에 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찍 받아라. 일찍 받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일찍 받는 게 좋냐 늦춰 받는 게 좋냐인데 계산해보니까 한 80세만 살아도 늦춰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그럼 이제 그렇부터 제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80세 이전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일찍 받으면 돼요. 근데 80세 이후까지 살 것 같으면 늦춰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누적액이 점점 많이 쌓여가거든요. 지금 기대명이 남자가 기대명이 이미 80세 넘었고요. 여자도 85세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평균 수명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야 우리 직종은 오래 못 살아. 우리 직종, 우리 직업 하는 사람들, 변호사님들, 변호사님들 뭐 고생해가지고 우리 직업은 평균 수명이 짧아. 그런 직업들이 제일 오래 살아. 네, 그죠? 뭐 아나운서, 우리는 말 많이 해가지고 오래 못 살아. 맨날 그래. 뭐 항상 자기 직업이 오래 못 산대. 그런 직업들이 가장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정보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통계. 평균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단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연금은 무조건 준비하셔라. 네, 우선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그리고 나눠서 받아라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기초연금 감액 문제 때문에 서류상으로라도 황혼 이혼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 혹시 상담 사례 있나요? 지금 그 기초연금이 혼자 받으면 34만 9천 원 받는데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을 해요. 20%씩. 그래서 각각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34만 9천 원, 34만 9천 원 해가지고 뭐 한 70만 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부가 동시에 받는다는 것 때문에 각각 20% 감액돼가지고 27 받으면 한 55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 뭐 부부는 감액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혼자 살면 다 받고. 근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기엔 그래요. 어차피 이제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생활비가 30만 원 든다고 해가지고 둘이 산다고 배로 드나?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뭐 어차피 같은 집에 살고 관리비 나오는 건 똑같고 그죠? 뭐 밥만 두 그릇 차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두 명이 사는 경우에 생활비가 2배로 들진 않는다. 약 1.6배가 든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 하에서 두 명이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아서 80 받아라, 1.6 받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혼하면은 뭐 각각의 대상이 되면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저소득층. 진짜 어려우신 저소득층 있잖아요. 엔겔계수라고 하죠. 엔겔계수. 이제 식비 비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엔겔계수가 낮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엔겔계수가 높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나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밥 한 그릇 먹는데 둘이 살도 밥 1.6그릇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둘이 살면 2그릇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부가 같이 받았을 때 20%를 깎아버리면 생활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나온 게 뭐냐면 부부 감액, 기초연금 부부가 받을 때 감액하는 제도는 저소득층은 좀 완화하자. 그래서 뭐 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소득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저소득층에서는 그거를 완화해서 감액률을 뭐 20%가 아니라 10%, 5% 해서 이제 없애는 추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논의 중이고 이런 제도가 좀 진행될 거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뭐 이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참으세요. 이혼을 다시 또 돌이키기 힘들잖아 사실 또. 네, 그래서 잠깐 참고 계시면 제도가 바뀔 거다. 그럼 이제 연금 어떻게 준비하느냐로 돌아가 볼게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이거든요. 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좋은지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야 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기초연금을 받으실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구가 지금 현재 1,000만이거든요. 1,000만 중에 700만 명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받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판단을 다 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거기에 상가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괜히 투자해가지고 자산이 되는 순간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내 자산이 잡혀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자산이 있으시게 되면 결국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고 재산을 자꾸 줄이려고 그래. 방법이 뭐냐면 재산을 숨길 수는 없으니 재산을 이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에게 줍니다. 그럼 자식에게 주면 나는 기초연금 재산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국가는 이 기초연금 제도가 2008년도에 시행됐고요. 2011년 7월 이후부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까지는 1억이 있었는데 올해 1억이 없어졌네요. 네. 어디 갔어요? 자녀에게 줬다. 주면은 그건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아직 본인 거가 되는 거예요. 뭐 썼다. 그럴 수 있잖아.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서 날려버렸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인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큰 돈이 날라갔거나 사라졌을 때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를 쓱 썼구다라고 인정해서 한 달에 2, 300, 연간 한 2, 3천 정도를 자동으로 까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돈을 숨기거나 뭐 증여하거나 어디 딴 데 뭐 하거나 이런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던 걸 갑자기 받게 된다 이런 일은 없다. 괜히 쓸데없는 행동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럼 애초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한 욕심은 내려놔야 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초연금 제도가 지금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10명 중에 7명한테 주는 건데 처음 제도가 시행됐던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노인들의 자산 수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고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 삶도 더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하위 70%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었어요. 생각해봐. 만약에 70년대에 하위 70%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 못 사는데 70% 완전 못 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위 70%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 딱 그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웬만큼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에 뭐 서울에 한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한 3, 400, 4,500씩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노후에 한 달에 4, 500씩 버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초연금 기준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머지않은 장래에 기초연금 제도는 바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지금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50대 60대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기초연금 받을 걸 계산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막 줄여. 그럼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럼 이제 그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방법이야. 그지가 돼서 기초연금 받을래? 아니면 부자가 돼가지고 기초연금 안 받을래? 그러니까 내가 뭐 당장 뭐 내년 후에 받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려서 기초연금에서 뭐 탈락되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되시는 게 좋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썼잖아요. 연금 부자들 책도 쓰고 부해질이라는 책도 쓰고 사실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주식은 삼성전자 뭐 이렇게 우량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방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박사가 나오는 모든 영상을 하나도 안 빠지고 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엄마. 네. 보면서 아들이 얘기하니까 아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지난 5, 6년 동안 기초연금 받은 거, 유족연금 받은 거, 주택연금 받은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조금씩 쓰시면서 남은 돈으로 전부 삼성전자 산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 전 전화가 왔습니다. 영주야,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기초연금 탈락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상속세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아, 그 정도시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초연금은 점점점 강화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잘 불려서 노후 준비를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증여를 해야 좀 합리적일까요? 미리 증여를 했다가 뭐 요즘에 불효 소송 뭐 네, 이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고 뭐 사실 증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 산정 안 되는 거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증여를 하는 대신에 그 집에 부모를 계속 살게 한다든가 이름만 네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야 라고 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그 집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자녀들이 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대출을 받다가 거기다가 뭐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부모님 이제 그만 사시고 나가세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먼저 물려주면 나중에 푸대접을 받는다. 이 셰익스피어 시절부터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하던 거 아니겠어요? 고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화가 나서 증여는 이거는 실제 증여를 했던 게 아니고 무효다. 통정 허위 사실이다. 통정 허위 무효로 인해서 증여 해제 내지는 증여 무효의 소송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또 노려서 하는 변호사님들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은 그러니까 민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서로 마음이 안 그랬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입증을 못해서 이런 소송들은 이기기도 쉽지 않고 이 소송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아서 소송을 했겠습니다만 소송을 거치면서는 거의 원수가 됩니다. 그냥 증여는 미리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증여세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 조금씩 이제 현금을 증여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꼭 말리고 싶은 건 증여 형태로는 증여를 해서 증여세까지 물지만 이건 알고 보면 내가 기초연금도 좀 받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다. 이름만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는 이름만 너한테 돌려줄 때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름만 너한테 돌려놓을게 라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가족 간의 화목까지 깰 수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그 경찰 교육원 이런 데 강의를 나가면서 경찰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폐륜 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대상으로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폐륜 범죄의 원인이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시면 뭐 폐륜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 뉴스 보면서 무슨 욕하냐면 자식 욕을 해요. 저놈의 새끼가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줬는데 감히 부모한테 폐륜을 저질러 나쁜 새끼네 막 그러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은 돈이에요. 설명하면 뭐냐면 돈이 없으면 폐륜이 발생하지 않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폐륜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젊을 때는 왜 애들이 어릴 때는 왜 폐륜이 발생하지 않냐? 애들이 어리고 부모가 젊으면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애들은 이제 젊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리라든가 판단력 이런 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은 갖고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뭐 마찬가지 아까 우리 수없이 보이스피싱 얘기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한테 주는 게 좋거든. 그죠? 엄마 아빠가 무슨 주식을 투자할 줄 알아, 삼성전자를 살 줄 알아, 뭘 해? 내가 정당하게 난 받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안 주셔. 그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지?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모와도 이가 갈리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투자해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돈이 원수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생겨서 문제이다. 이게 연장선상도 있지만 최소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증여를 하시거나 자녀들한테 뭔가 제공하실 때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는 계약서라도 하나 받아두세요. 중요하네요. 조건이 있는 계약서는 필수다. 네, 뭐 그게 효력이 법적으로 명백한 효력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양을 위해서 월 얼마씩 준다. 내지는 부양을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최선을 다한다. 이런 계약서라도 하나 써두셔야 일단 나중에 법적인 건 법적인 거고 자녀들부터 좀 두려워서라도 많은 일을 그렇게 좀 막 나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 증여하지 않는 게 가능한 한 좋지만 만약에 상황상 그래야 한다면 조건이 있는 계약서를 써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거 주택연금 가입했다가 해지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짚어주실까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사실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연금액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집값이 3억인데 4억 5억 올랐을 때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주택연금이 뭐냐면 대출이야 대출. 빚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죠. 빚 많은 게 뭐가 좋아요. 결국 다 이자만 쌓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집값이 올라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빚으로 쌓인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들이 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는데 주택연금 집값이 올라서 150만 원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출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오르는 날을 기다려가지고 더 비쌀 때 받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주택가격과 주택연금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내가 쓸만한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기를 보면서 뭐 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셔라. 또 하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주택연금이 무슨 뭐 비용이 많고 뭐 이자를 많이 받고 뭐 수수료가 높고 막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주택연금은 실제 대출 적용 금리는 낮지만 대출 금리를 복리로 환산해서 월복리로 가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생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보증료도 되게 세요. 이런 비용이 싼 상품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비용을 주택연금 받는 부모님들이 살아서 부담하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사후 정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사람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나 죽고 나면 어차피 죽고 나면 좀 모르잖아 그냥. 근데 막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나 죽어도 뭘 남겨줘야지 막 이런 고민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냥 생전에 잘 쓰고 가실 생각만 하신다면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연금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그런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택연금 하지 마셔라. 그런 나쁜 자식들이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반대한다거나 자녀 이거라도 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주택연금이 없어. 노후자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야, 니네들이 말려가지고 내가 주택연금 가입 못했으니 그럼 니네들이 용돈 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한 50만 원 드릴게요. 드렸어. 한 몇 달 줬어.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용돈 주는 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주다가 좀 이제 잘 안 주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들어오잖아. 그럼 기분 나쁘지. 근데 바로 전화하나? 자식도 뭐 어렵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몇 달 참아. 그다음부터 이제 돈 달라는 얘기도 못 하겠고, 자식 입장에서는 돈도 연체하고 이거잖아. 그럼 서로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관계 안 좋아지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드시냐 이거죠. 그냥 방법이 있어요. 주택연금 받아서 연금을 가지고 자식한테 용돈을 줘요. 그게 훨씬 좋아. 그러네요. 더 화목해지는 방법이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식은 자식 입장으로 자식 인생 사는 거고, 부모님 인생 사시는 거지. 자꾸 내가 이걸 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처럼 목돈 갖고 있으니까 폐륜 생기고 문제 생기고 또 뭐 보이스피싱 각종 사기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 사기와 또 뭐 금융 사기 피해 문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